자, 이제 세무사님, 우리가 앞에 영상에서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봤어요. 야, 이게 분양권이 약간 이게 좀 하이브리드라서 좀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이걸 응용을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거 취득세 좀 줄일 수 있는지 그 사례를 좀 알려주시죠. 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릴 사례가 한 4가지 네네. 정도 될 건데요. 이걸 보시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은 알고 있자. 딥한 내용 잘 없어요. 네. 뭐 너무 어려운 내용도 제가 넣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수많은 이제 납세자분 상담할 때 네네. 대부분 대응했던 케이스가 이 정도다. 네. 뭐 어떤 분들은 보시고 실망하실 수는 있지만, 네. 반대로 이런 기본 내용도 모르고 중간에 당하면 억울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걸 대비한 측면에서 준비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대부분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네. 이 매물은 거의 없다고 보긴 하는데, 네. 어떤 게 있냐면, 자,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이죠. 710 대책. 네. 710 대책 때문에 결국 네. 이 주택 취득세 중과라는 생각지 네. 못한 친구가 어마어마하네. 이제 등장이 된 건데요. 네. 이거는 이제 대부분 소개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알고 계실 거예요. 네. 핵심은 뭐냐면, 710 대책 발표 이전에 내가 분양권 계약금 지급하고 취득한 경우에는 당연히 네. 중과하면 안 되겠죠. 네네. 법적으로 보호를 해줘야 되잖아요. 네. 그게 부칙으로 존재합니다. 네. 존재하고 있고 대부분 잘 알고 계세요. 네. 근데 왜 소개를 하냐라고 하시면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가계약금 때문에 그래요.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네. 우리가 양도소득세도 그렇고 대부분 뭐 계약과 관련해서 법적으로 보호를 해준다. 네. 그러면 가계약금 잘 인정 안 해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금이 1억이면 네. 우리가 이제 계약금 일부 또는 가계약이라는 표현을 써서 뭐 예를 들어서 뭐 500만 원, 1000만 원 집어넣는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계약금이 통상 매매가 10%니까 그것만 인정을 하는데 네. 지금 세무사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계약금 일부, 가계약금 이것도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실제로 심판원에 직접 참석해서 네네. 회의까지 다녀와서 대응을 해서 환급하는 케이스인데요. 와우. 네, 그냥 결론은 간단해요. 네. 구청에서는 인정 안 해줍니다. 네. 제가 이거 뭐 인천 쪽도 그렇고 몇 군데 대응을 해봤었는데, 네. 다 제가 그때 아이도 한 게, 제가 대응하기 전에 다른 분도 이 케이스에서 이겼다는 얘기를 듣고 네, 제가 네. 구청에다 근거자를 보여주면서 네. 이건 인정하지 않냐라고 했는데, 어쨌든 구청은 행안부 단계에서 이걸 인정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해서 그때 저희 납세자분이 8% 중과를 당하셨어요. 그때는 저도 이게 되려나 안 되려나 서로 같이 막 마음을 긍긍거리고 있다가 작년에 이제 다행히 환급이 나서도 좀 뿌듯한 기억이 나는데요. 잘 됐네요. 네. 네. 이게 케이스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우리 멤버분들 중에 보시고 나도 내 주변 지인 중에 있거나 혹은 본인이 이런 케이스가 있으시면은 그때 중과당했던 세금 꼭 보시고 불복하시면 돌려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것도 정말 많이 소개돼 있죠. 아직도 질문이 많은 게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릴 건데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세법상 세대 판정은 네. 기본적으로 본인 기준으로 배우자, 직계 존속, 형제 자매가 포함이 되는데요. 네. 양도소득세는 실질로 판다하지만 네. 우리 지방세는 주민등록 등본상 형식으로 판다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이 등본 잘 봐야겠죠. 네. 등본만 잘 봐도 억울한 취득 중과 몇몇 분은 피하세요, 무조건. 그렇죠. 네. 그리고 설령 같이 기재돼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4가지 사유가 있어요. 네. 물론 첫 번째 사유, 즉 30세 미만 이제 소득 있는 자녀의 경우에는 네. 등본이 별도로 구성되어 있어야겠지만 네. 핵심은 4번째 사유입니다. 네 번째. 네. 별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네.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네. 세대분리. 네. 이 케이스가 네. 네. 저희가 써먹을 수 있는 중요한 케이스 중 하나예요. 두 번째의 경우에도 두 번째는 정말 심플해요. 네.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나의 주민등록 등본을 뗐는데 네. 부모님이 계세요. 네. 근데 부모님이 다주택자야. 네. 이런 경우에는 중과를 제가 당하겠죠. 그렇죠. 만약에 내가 무주택자라 가정하면은. 네. 네. 근데 다행히 부모님 중 두 분 중 한 분이라도 네. 만약에 65세 이상이다. 네. 그러면은 별도 세대를 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세 번째 뭐냐면 이제 간혹 이제 뭐 소득 있는 자녀가 네. 이제 본인이 좀 욕심이 생겨서 뭐 해외 유학 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90일 이상 출국하다 보면은 네. 이제 본인이 국내 주소지가 없잖아요. 네. 근데 우편 이런 거 받아야 되다 보니까 네. 이제 해외 체류지 신고 이런 거 해야 됩니다. 네. 보통 하다 보면은 본인의 부모님 집에 대부분 하시는데요. 대부분 그렇게 하겠죠. 그럼 결국 본인이 부모님이 집을 취득하거나 네. 아니면 본인 명의로 국내에 취득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됐을 때 같이 등본이 있으니까 중간에 하는 게 맞는데 네. 이건 어쩔 수 없는 경우잖아요. 그렇죠. 해외에 네. 나가야 되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이렇게 예외적으로 빼주는 케이스인데 네. 또 실무적으로는 뭐 그렇게 흔하게 발생 안 하더라고요. 네. 네. 네.
보통 질문 오신 분들이 다 이걸 네. 안 하시고 네. 사고가 나서 오신 분들이라서 좀 저도 요거는 좀 앞으로도 좀 쟁점이 되지 않을까 네네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세무사님이 강조하신 네 번째입니다. 네. 자, 네 번째 이거 뭡니까? 네. 이것도 결국 핵심은 그거예요.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택 분양권 취득이 됐든 혹은 주택 잔금 지급이 됐든 네. 부모님 같이 세대에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나는 평생에 나는 뭐 1주택이었다. 네. 부모님도 1주택이었다. 음. 그런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부모님이 임대주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그 말씀 오세요. 무슨 소리냐? 임대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지 않냐? 그런 거 없지. 네, 그래서 제가 소름 돋죠. 네. 아직도 이런 질문이 오다니. 네. 계속 나와요. 계속 네, 나와요. 계속 나와요. 네. 그러면 이제 당황하시죠. 네. 부모님 입장에서도 내가 괜히 자녀랑 같이 등본에 있기 때문에 자녀한테 피해 주는 거잖아요. 반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자녀가 다주택인데 부모님이 드디어 그렇죠. 이 집을 샀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도 있긴 한데 그러면은 딱 잔금 쳤을 때 등본에 같이 있었고 그럼 구청에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이거 중과입니다. 네. 그럼 빠져나갈 수 없냐고 했을 때 이 음. 네 번째 사유 가능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어떻게 네. 빠져나가면 됩니까? 즉 이제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네. 그 내가 취득한 그 집으로 네. 세대 분리해서 전입신고하시면 돼요. 전입신고.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만약에 아파트를 분양받았어요. 네. 근데 취득세 중과야. 네. 구청에서 말했는데 네. 근데 다행히 이 잔금 지급일부터 60일이 안 지났어요. 네, 네, 네. 그러면 이 분양받은 집으로 내가 전입신고를 해서 네. 이사를 가면은 네. 취득세 중과를 안 당할 수 있어요. 실제 살아야 됩니까? 일단은 실제로 사는 게 가장 안전하다라고 말씀드릴게요. 네. 갑자기 제가 놀란 이유는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제가 좀 짓궂은 질문한 거 네. 말씀드리고. 자, 그런데 네. 만약에 요 4번 케이스인데 부모님이 65세 이상이에요? 네. 그럼 괜찮은 거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주택수 제외 규정인데요. 네. 이거는 이제 제니스님께서도 수없이 소개해드렸고 각종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네. 그냥 단지 올려드린 이유는 아주 기본 내용. 네. 앞서 말씀드린 기초 체육과 같은 내용이라서 네. 요런 게 있다. 네. 간단히 몇 개 소개해드리면은 네. 첫 번째의 경우에는 이것도 이제 몇 개 안 남았긴 했지만 네. 8월 12일에 이 지방세법 중과가 네, 네. 신설되었거든요. 네. 흐름을 말씀드리면 70 대책에서 이제 주택시세 중과 만들 거야 네, 라고 네. 발표를 했는데요. 네. 정작 발표를 하고 나서 그 법이 생긴 거는 8월 12일이에요. 네. 2020년 8월 10일. 음. 그러다 보니까 이 법 전에 이제 취득한 뭐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은 제외해주겠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8월 11일까지겠죠?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리고 그걸 제외한 오피스텔은 네. 여전히 실익이 있어요. 네. 네, 오피스텔은 혹시나 뭐 8월 10일 이후에 취득했다 할지라도 그렇죠.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 안 됐으면은 빠져나갈 여전히 수도 빠진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이제 두 번째는 대표적으로 우리 공시가 1억 1억 원 이하의 주택이라 보시면 되고 나머지 그냥 참고로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너무나 당연하지만 우리는 지금 취득세, 주택세 빠지는 거예요. 또 네. 양도세 적용하면 안 돼요. 그리고 일시적 2주택 너무 야. 잘 알고 계시지만 아, 이거 네. 그래요. 좋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지만 그래도 한번 같이 아니, 저랑 우리 지금 네. 다 잊어버릴 때 됐어. 지금 네. 벌써 몇 년 지나가지고 다 잊어버렸어요, 지금. 이거는 지금 되게 한정된 케이스인데요. 네. 결국 우리가 두 번째로 취득한 주택, 네. 즉 조정 대상 지역에서 두 번째로 취득하면 아시다시피 8%. 8% 중과인데요. 네. 다만 이제 취득일로부터 네. 즉 두 번째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안에 네. 종전주택을 양도가 아니라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네, 중과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여기 굵은 글씨로 써줬네요. 네, 그래서 이 네. 처분이라면은 양도도 포함되어 있지만 네. 양도뿐만 아니라 네. 증여하거나 네. 혹은 멸실한 경우도 포함된다. 야, 이거 멸실이 재밌네. 네. 그럼 종전주택이 정비사업 진행되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건 정말 네. 운 좋으면은 네, 운 가능하다 좋으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또 다른 케이스인데요. 아, 다른 겁니까? 네. 요거는 최근에 우리 제니스님께서 한 수요일쯤인가 기사 읽으셨던 거예요. 그렇죠. 사실 제가 이거 나왔을 때도 제가 네. 이 유권에서 나온 거 보고 그날 바로 네. 그 신나서 연락을 드렸어요. 사실 우리가 이거를 이미 했죠. 네, 했지만 떠들진 않았어요. 맞아요. 그냥 이게 조용히 하자. 네, 네, 그랬는데 다행히 네, 해석이 나왔어요. 좀 네. 그래서 그때 제가 라이브를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김성범 세무사님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라고 했는데 한번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그냥 예시로 말씀드릴게요. 네. 그때 그 유권에서 그 사례를 이렇게 예시로 가져온 건데, 네. 자 분양권 취득을 만약에 2021년 10월 25일에 취득했다. 그때 세대 구성과 봤더니만 남편, 본인 직계 남편과 배우자만 있는데 네. 이제 남편은 2주택을 가지고 있고 음. 배우자는 집이 없어요. 네. 그럼 원래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분양권 취득하면은 이제 세 번째로 취득하게 되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사례된 것처럼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네. 8% 중과가 나오는 문제가 발생해요. 그렇죠. 실제로 이 케이스는 질문이 많이 오세요. 네. 저도 멤버분들 통해서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자, 그럼 이거 방법이 없냐라고 했을 때 이 케이스는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무조건 중과를 절세하는 마스터 키는 아니에요. 네네. 니즈가 딱 들어맞았을 때 그렇죠.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그럼 어떻게 하냐? 분양권 많이 당첨됐다. 그럼 계약일 기준으로는 주택수가 픽스 돼버려요. 그렇죠. 어떻게 변경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변경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양권 취득일을 바꿔버리면 되겠죠. 다시 바꿔야 돼요. 네. 분양권 취득일을 바꿔야 되는데 난 지금 이 예시를 보면은 분양 계약일 기준은 고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럼 이 고정을 풀어버린 방법은 결국 이 분양권을 넘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뭐 매매를 하든 증여를 하든. 네. 그러면 우리 이번에 나온 유권해석 사례는 뭐냐? 그러면 이렇게 2주택 가지고 있다가 뭐 제 예시처럼 B주택 팔았어요. 네, 원래 있었던 것 네. 중에서 하나를 팝니다. 자, 팔고 나면 결국 남편은 1주택이죠. 그렇죠. 배우자는 무주택이고. 네. 자, 이 상태에서 아무런 변화를 안 주면은 나중에 이 분양권 취득했을 때 네. 여전히 중과인데 중과 가는 겁니다. 배우자는 증여할 때 유혹공제가 있다라는 네. 내용 들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주택이 완공되기 전에 2024년 5월 10일에 배우자한테 증여 계약을 해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증여 계약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앞서 보시면 알겠지만 그렇죠. 분양권 증여는 증여 계약일이니까. 네. 자, 그럼 증여 계약일 시점 봤을 때는 제 남편은 C주택밖에 없죠. 그렇죠. 왜? B주택은 이 예시에서 팔았으니까. 네, 팔았으니까. 그리고 배우자는 여전히 무주택인데 이번에 분양권을 증여받으면서 분양권 하나 가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가 추후에 이 분양권을 주택을 취득하면 네. 결국 세율은 몇 %냐? 네. 라고 봤을 때 결국 C주택밖에 없으니까 네. 비조정이기도 하고 결국 네. 두 번째 취득이라서 일반 세율이 된다. 네. 라는 논리예요. 네. 사실 이게 제가 예전에도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 반대 케이스도 있어요. 오히려 분양권 계약일 당시에는 주택이 없었었는데 분양권 증여 시점에는 네. 다주택인 경우에는 반대로 중과가 나와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안 좋은 케이스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첫 번째 이 증여가 상황에 따라서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거지 무조건 되는 게 아니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네. 그리고 바로 다음 페이지 설명드릴 건데요. 네. 자, 왜 무조건 마스터키가 아니냐? 네, 한번 볼까요? 다음 페이지 바로 볼까요? 결국 내가 만약에 취득세 절세됐어요. 네. 그러면 절세된 취득세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절세된 취득세와 네. 지출한 세금을 봐야겠죠. 그렇죠. 이전 시 발생한 세금이 있을 거예요. 네, 네. 기본적으로 증여니까 증여세가 발생하겠죠. 네. 그리고 만약에 상황에 따라서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수도 있겠네. 네. 상황에 따라서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유리한지 아닌지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꼭 이걸 계산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 플랜 실행하셔야 돼요. 네, 네, 네. 그냥 우리 시스님 영상과 오늘 영상을 보시고 네. 분양권 증여하면은 저렇게 주택수를 줄일 수 있네. 할 거야 라고 했을 때 줄였어요. 지금 네. 예시처럼 만약에 5,100만 원 줄였어. 네, 요건 당연하다 좋아. 했는데 만약에 증여세 계산해봤더니만 네. 지금 제가 이 표 케이스에서 두 번째 보시면은 만약에 부담부 증여를 했는데 증여세는 1,000만 원이지만 양도세 4,000만 원이다. 네. 결국 지출된 세금이 5,000원이다. 네. 거의 또이또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엔 상황에 따라서는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리고 더 슬픈 게 뭔지 알아요? 네. 요 판 연녀석이 올라요. 이게 이제 아주 가슴 아픈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절세도 좋은데 기본적인 거는 그 투자 관점에서 이제 자산 관리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야 되고 이 녀석이 어차피 내가 팔려고 했었다. 그러면 괜찮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얘가 좀 팔기 아깝거나 봤는데 세무사님 말씀하신 걸로 봤는데 오히려 뭐 지출되는 금액이나 세이브되는 금액이 비슷하거나 오히려 지출되는 금액이 더 커버린다. 그러면 이제 갖고 가는 게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맞죠?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일 중요한 투자의 관점이죠. 네네네. 저도 시스님 얘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그러니까 세금도 중요하지만 네. 일단 투자가 먼저지 않나요? 네, 돈을 벌어야죠. 네. 아니, 벌어야 세금 내는데 맞아요. 벌리지도 않는데 세금을 한다는 네. 게 순서가 안 맞잖아요. 네네네. 결국 나의 세후 투자 수익이 얼마인지 보시고 네. 그걸 바탕으로도 여전히 재미를 본다. 그렇죠. 그럼 이걸 하시되 저는 아주 기본 틀만 드린 거예요. 네네. 절세된 취득세와 지출한 세금. 네. 근데 이 지출한 세금도 케이스를 따지면 끝도 없어요. 네. 저는 그냥 심플하게 이전할 때 그렇죠. 세금 말씀드린 건데 이렇게 넘겼을 때 실제 절세는 종부세도 있을 수 있겠죠. 네네. 그리고 만약에 남편은 직장가입자고 배우자는 지역가입자예요. 네. 배우자가 부동산을 가짐으로써 지역가입자 건보료가 늘어나죠. 건보료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반의 상황을 다 따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뭐 현실적으로 이 영상에서 다 다루지 못하는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왜냐면 개인적인 상황이 다 다르니까. 네. 혹시 그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요 분양권이 남편 단독이 아니라 아예 처음부터 부부 명의로 공동 명의로 산 거예요. 네. 그러면 어차피 부부 공동 명의 중에서 한 명을 다른 배우자한테 준다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사람은 3주택 상태로 세팅이 되니까 그건 중과를 피할 수 없어요. 네. 네. 그래도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네.
원래 지분은 못 피하지만 예, 나머지 지분은 나머지 지분이라도 그럼 네. 이제 여기 계산법이 더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여러분의 어떤 시간과 세이브를 줄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분양권 이 해석은 그래도 반가운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제는 저희가 이제 대놓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이제 나올 수가 있어요. 네. 저 같이 아시다시피 네. 같이 많이 네. 고민했던 케이스다 보니까 맞아요. 네. 예. 계속 강조드리지만 네. 무조건 마스터 키는 아니니까 예. 가급적이면은 주로 네. 만나신 세무사님 계시면 꼭 네. 상황에 맞게 케이스 상담 받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세무사님하고 김성범 세무사님하고 했을 때도 저희가 이제 뭐 김성범 세무사님이 더 당연히 이제 훨씬 더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데 이제 안전하게 했어요. 그 관할 지자체 공무원 다 확인하고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해석이 나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뭐 어찌 됐든지 간에 계속해서 좀 합리적으로 좀 바뀌면 좋겠어요. 여기 얘기는 그냥 한마디인 것 같아요. 제발 중과 완화 좀 해달라.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말을 수식해도 네. 이 한마디 말고 다른 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 특히 이게 우리가 이제 우리는 그냥 표면적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지자체 세수의 많은 부분이 취득세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지자체 어떤 공무원 분들이라든지 그런 관계자분들도 이런 거 요구가 좀 있나요? 지자체 제가 수많은 번 만난 건 아닌데요. 네네. 지금 지자체도 주요 네. 재원주 하나 취득세인데 네네. 지금 지자체 자체 대부분 세수 부족이 네. 있다 보니까 그렇죠. 다들 어려움 엄청 겪고 있어요. 네. 오히려 이제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될 판이고 물론 단순히 세금 규모만 본다면은 네. 중과를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기 좋을 수는 있지만 좋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중과 때문에 지금 거래가 안 되니까 네, 네, 네. 오히려 중과 완화를 어느 정도 해주는 게 네. 그 뭐랄까 취득세 지자체 재원 수입 측면에서도 좀 도움이 됐나 보거든요. 윗분들이 알아서 하시겠죠. 네, 네. 잘 될 걸 믿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저희 분양권 관련해가지고 어떤 기초 체력, 그리고 새로 나온 해석을 살펴봤습니다. 도움 되신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하고 더보기 남겨놓을 테니까 한번 상담도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